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훈식의 옥탑방 이야기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즐겁고요.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많은 분들이 문훈식의 옥탑방을 보면서 희망이 생긴다, 소망이 싹 튼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흐뭇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또 다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좋은 의미로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요. 가끔은 이런 댓글이나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장님, 환상이 깨졌습니다.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명상으로만 이렇게 들으시다가 제 실물을 보거나 아니면 저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그 명상으로 들을 때의 느낌이 깨질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원래 극강의 낙천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워낙 낙천적인 성격인 데다가 또 이제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오랜 시간 제 자신을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명상할 때처럼 이렇게 차분하고 조금은 이렇게 약간 거룩한 듯한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다가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의 힘이 가장 강하다, 진실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저는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비주의로 다가설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유명한 공인도 아니고 저의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할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편안하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옥탑방에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소곤소곤 도란도란 정답게 얘기하는 것처럼 삶 자체가 신비인데 무슨 신비주의로 저를 감추고 가꾸고 포장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이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 신비, 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그동안 갖고 왔는가, 그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라 그냥 될 수 있으면 편안하게 그렇게 동네에 아는 오빠나 아우가 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이 넥타이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소장님, 그거 얼마예요? 비싼 거죠? 전혀 아닙니다. 이 나비 넥타이는요, 평균 단가가 2,700원입니다. 비싸봐야 4,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명품이나 좋은 물건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집착 같은 게 거의 없거든요.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명품은 첫째, 나에게 잘 맞는 물건이 가장 좋은 명품이에요.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내가 쓰기에 편리하고 내가 쓰기에 좋은 것이면 그게 다 명품인 거죠. 그리고 저는 물건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물건에 관심이 없고요. 이 핸드폰 같은 것도요, 저는 얼마 전까지 사실 제가 폴더폰을 썼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폴더폰을 이제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거 무기냐고, 그거 신석기 시대에 쓰던 돌도끼 아니냐고 그렇게 놀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신석기 시대 것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의 돌도끼입니다. 2만 년 됐어요. 이렇게 그냥 너스레를 떨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막 진동이 울리고 그러면 이거 휴대용 안마기인데 50견이나 어깨 결림 있으면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노트북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도 5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전에 쓰던 노트북은 한 10년이 이상이 돼서 이게 이제 스위치를 켜고 부팅되는데 한 10분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노트북 쓰는 걸 보고, 아휴, 도대체 노트북 쓰다가
이거 우라통 터져가지고 못 쓰겠다고, 우황청심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부팅 걸리는 시간에 난 그냥 명상해. 제가 이제 그런 성향입니다. 노트북이 이제 하도 오래돼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이제 그 서비스 받으러 갔더니요. 그 서비스 기사님께서 고객님, 이번까지만 고치시고요. 다음에는 꼭 새로 사십시오. 우리 회사도 좀 먹고 삽시다.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그 이후로 몇 년 쓰다가 이제 지금의 노트북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제 가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뭐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좋은 거, 명품 같은 거 선물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거 다 그냥 주변에 선물합니다. 그냥 제 원칙이 내 삶이 명품인데 굳이 명품을 내가 가지거나 두르고 다닐 필요가 없다.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기꺼이 나눠준다. 이제 그게 제 철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거나 사용하는 모든 것은 그냥 인터넷에서 몇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저의 소망은 나의 삶 자체를 최고의 명품으로 가꾸고 싶다. 이제 그런 이제 태도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소박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정말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요새 많이 옵니다. 유튜브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블로그에 이렇게 질문도 남겨주시고 카페에 또는 제 메일로 이렇게 궁금한 점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정말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 또 들어와서 일단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이런 질문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돈을 추구하는 것이 늘 양심에 걸립니다. 신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부어주실지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질문이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갈등 같은 거, 내가 이렇게 재물을 탐해도 되나, 마음을 늘 비워야 하는데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이 절대자나 신이 용서하실까? 이렇게 이제 자기와의 갈등이 늘 있습니다. 왠지 부도덕한 것 같고 이렇게 돈을 많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탐욕적인 것 같고 천박해 보이고 새 속에 물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시는 건데요. 이런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천성적으로 마음이 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이 우주의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물레방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뭐 절대자가 창조를 했든 진리가 창조를 했든 우주 자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게 스스로를 만들었던 이 우주 자체는 정말 엄청난 풍요의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풍요가 어딘가로는 흘러가고 퍼지고 그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상수도의 배관이나 하수도의 이렇게 하수관처럼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재물이나 풍요를 꼭 내 것으로 삼는다기보다는 이 우주 또는 신, 절대자, 진리가 어차피 이 세상에 부어주고 싶어하는 이 세상에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그 축복의 거룩한 통로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늘 갖습니다. 이 우주는 이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든 자비라고 표현하든 은혜라고 표현하든 이 우주 전체는 우주 전체까지 나갈 것도 없이 이 지구 자체는 은혜의 덩어리, 사랑의 덩어리, 자비의 덩어리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순환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돌려주는 모터, 물레방아, 그 소임을 내가 맡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은혜의 물레방아다. 그래서 이 풍요의 에너지, 이 은혜의 기운을 내가 힘차게 돌리겠다. 그런 소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신이나 절대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이나 절대자, 진리, 이런 존재는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겠는가? 아니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겠는가? 신의 마음은 어버이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행복, 풍요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물레방아가 되겠다. 그리고 신은 부모의 마음이시라 내가 잘되고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 개인적인 신념이랄까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정신의 수준이 높고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풍요롭고 돈도 잘 벌어야 됩니다. 그게 제 평소 소신이에요. 아주 강력한 소신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혼과 물질은 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혼이 고귀한 사람들은 물질을 탐해서도 안 되고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 통섭과 통합의 시대거든요.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영혼과 물질도 결국은 하나로 조화롭게 융합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고 정신과 영혼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풍족하게 살아야, 그래야 인류가 마음과 영혼에 더 관심을 갖고 공을 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물일이여, 마음과 물질이 원래 하나인 그런 진리의 세계에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진리가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이 은혜의 에너지를 힘차게 돌리는 물레방아이고, 그리고 신도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고 마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전 인류의 영적 레벨, 정신적 수준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수준 있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들었고요. 자, 이제 또 저의 청소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학년 2학기입니다. 1학년 2학기 이제 그 합창대회에서의 그 승리, 또 이제 성취,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 교생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로 실습을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 이렇게 여자 선생님, 저희는 이제 남학교였기 때문에 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실습이 나오는 주간은 그냥 학교 축제입니다. 네. 방학보다 더 좋아요. 그냥 여자 교생 선생님이 정말 차분하고 얌전하신 고성한 모습으로 책을 이렇게 끼고 교정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요, 그거 자체가 한편의 영화예요. 그냥 우리는 그것만 봐도 정말 행복했어요. 남학생들만 있는 남자중학교에 여자 교생 선생님들이 오신다. 이거는 그야말로 선물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 때 이렇게 여자 교생 선생님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정말 2주 정도 이제 실습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수업 시간이 눈에 선해요.
그냥 선생님들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꼭 무슨 쥐약 먹은 아이들처럼 눈이 다 풀려가지고 선생님 어쩜 저렇게 예쁘실까, 말씀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잘하실까 하면서 그냥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는 그냥 수업을 하시는가 보다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막 소설 쓰고 막 글 쓰고 그랬거든요. 수업 시간에 잘 집중 안 하고 재미없는 수업은. 근데 이제 교생 선생님들만 들어오시면 완전히 구세주이신 거죠.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눈빛으로 그냥 교생 선생님들만 바라봤죠. 그렇게 이제 행복한 2주 동안의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요. 마지막 날 헤어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교생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제 실습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마지막 수업에 저희가 이제 그 파티를 해드렸어요. 이제 소박하게 편지도 쓰고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 갖고 와서 드리기도 하고, 이제 2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이제 실습 끝나면 이제 발령받고 가실 텐데 어느 학교에 가시든지 좋은 선생님이 되시라고, 그때만 해도 그런 훈훈한 사제간의 어떤 정의랄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절대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파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갖고 갔어요. 왜냐면 교생 선생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이들끼리, 남자애들은 그런 거 있어요. 객기 아니면 뭐 만용 같은 거.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끼리 막 선물을 준비해갖고, 나 뭐 사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좋아하실래나 모르겠다. 그렇게 막 남자들끼리 킥킥거리고 있는데, 애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나 선생님하고 뽀뽀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아이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한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 교생 선생님한테 뽀뽀할 수 있어? 딱 갑자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녀석인데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망설였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남자들끼리 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농담이지만 친구들한테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망설이다가 나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친구들이 너 진짜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어디다 할 건데? 볼에다 할 거야? 이마에다 할 거야? 너 어디다 선생님한테 뽀뽀를 할 거야? 너 사회주의인 선생님한테 끌려가면은 너는 완전히 가루가 돼버려. 막 이렇게 이제 협박 공갈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대답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친구들의 사이에서 나는 매장되고 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었냐면, 너는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휘를 했잖아. 음악 선생님도 너를 선택하셨잖아. 그래서 지구대회에 나가서 대상 탔고 구대회에 나가서 은상 탔잖아. 야, 그런 네가 한번 해봐. 선생님께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 그러면 넌 영웅이 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우연한 기회에 합창의 그 지휘를 했던 것이 제 무의식 속에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쫙 소문을 냈습니다. 이 LTE보다 더 빠른 광통신 네트워크로 우리 반 전체에, 야, 은식이가 이따 교생 선생님 오시면 뽀뽀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다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이제 이런 이제 눈빛으로 이제 저를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파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나가서 선생님께 이제 선물 드리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잘 가시라고 하고,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요, 저는 심장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콩알만해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라는 것을 난생 처음 느껴봤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다가 오그라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심장 자체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저거 저 못해. 아이, 저 새끼 뭐, 아이고, 말만 저렇게 하지, 아이고, 저 못해. 이제 뒤에서 이제 수군덕거리는 애들도 생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겉으로는 그걸 이제 표시를 못 내잖아요. 대연하게 걸어가서 선생님께 탁 선물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령이 있었어요. 선물을 이렇게 선생님께 바로 앞에다 바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짧게 내 앞으로 이렇게 딱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선물을 이제 받으시려고 손을 이렇게 하실 때 그냥 하고 손등에 뽀뽀를 쪽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손등에 거의 닿진 않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거의 손등에 달랑말랑 하면서 소리만 하고 아주 크게 냈어요. 그랬더니 뭐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4강에 진출하는 그 골이 터졌을 때 그 환호성보다도 더 크게 그냥 완전히 교실 전체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의 눈치를 제가 이렇게 살짝 봤거든요. 선생님께서 혼내실래나 아니면 이 무례와 이 결례를 어떻게 하실래나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냥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선생님의 그 너그러움이 지금도 굉장히 가슴속에 많이 남아요. 사실은 교생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갑자기 선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 손등에다가 이 남자 녀석이 뽀뽀를 그냥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너그럽게 고맙다고 해주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났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완전히 우리 반에서 영웅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생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고 이제 많은 반에서 그렇게 이제 교생 선생님들 잘 가시라고 파티를 해드렸는데 선생님 손등에 뽀뽀를 한 흉악한 놈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전체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사회주임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 선생님들 귀에 들어가갖고 이게 어디서 감히 선생님을 능멸해? 교생 선생님한테 네가 뽀뽀를 해? 하면서 끌려가면 저는 그야말로 뭐 뼈도 못 추리고 가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동해 바다에 뿌려지겠죠.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한동안 피해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했던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뭐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뭐 사건 사고이며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의식 속에 심어져 있던 성취 감정, 그게 비록 만요일지라도, 그게 비록 오기일지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망설이고 그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너 아이들의 선택을 받았었잖아. 음악 선생님께서 너 인정해 주셨었잖아. 너는 이 반의 대표 지휘자였어. 이 생각이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도 이런 성취감, 이걸 성취감 또는 성취감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이미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아름답게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처음으로 아기였을 때 제 힘으로 뒤집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성취감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화장대를 잡고 처음으로 그 아이가 일어섰을 때, 그리고 처음으로 발걸음을 띄었을 때, 좀 더 자라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수저를 잡고 밥을 먹을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으로 한글을 깨쳐서 내 이름을 쓸 수 있었을 때, 처음으로 나 혼자 학교에 갔을 때,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생님께 칭찬 들었을 때, 아이들이 나랑 놀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 수많은 아름답고 정말 강했던 그런 성취 감정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얼마든지 스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와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는 성취감,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해냈다는 감정이야말로 그게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 속에서도 앞으로 나를 밀어내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하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내가 정말 내가 해냈구나. 내가 정말 이때 이랬구나. 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성취감, 또 무엇인가를 해냈던 성취의 경험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거, 그게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 되니까 1학년 때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사람이 의젓해지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춘기가 와가지고 자꾸 이제 생각하는 이제 습관이 생겨가지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괜히 그냥 집에 이제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집까지 뭐 걸어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사색의 세계에 좀 많이 잠기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항상 이제 이렇게 왼쪽 손으로 이렇게 책을,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이렇게 딱 끼시고, 고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항상 45도 각도가 안 되게, 지구의 자전축만큼 이렇게 딱 기울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항상 이러고 다니시고, 오른손으로는 커피 잔을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딱 타가지고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셔요. 그 모습을 이렇게 늘 뵈면서, 왠지 그럴 때는 그런 게 멋있어 보일 때잖아요. 저 선생님은 낭만적이야. 네. 그런 이제 국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꼭 이렇게 다니셨던. 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기 전에 꼭 시 한 편을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왜냐, 국문학을 원래 전공하신 국어 선생님이고, 그 중에서도 현대 시를 이렇게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시를 한 편씩 읽어주시는데요. 그 시 내용을 다 이해는 못해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나는 시인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적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한 습작 중에서도 습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 시인도 처음부터 명시를 쓸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화가도 처음부터 명작을 남기는 화가는 없습니다. 조각가도 마찬가지고요, 가수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다 유치합니다. 그리고 처음엔 다 그게 습작입니다. 그런데 그런 습작이 없으면 명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렇게 습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를 쓰다 보면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도 자꾸 다르게 보려는 이게 본능적인 욕구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유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제 그 왕실에서 왕자들, 또 임금의 대통을 이을 그 세자들을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문학 수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입니다. 시는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새로운 시선, 또 그것을 정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과 전달력을 길러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왕실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문학교육, 그 중에서도 시를 가리키는 것. 저는 지금도 이제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인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작가는 이게 조금 이제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지만, 시는 내가 쓰면 시가 되는 거예요. 꼭 뭐 시집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시는 나의 삶의 자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남기는 자취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고, 시를 쓰다 보니 어떤 사물을 늘 새롭게 바라보려는 이제 그런 훈련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사물을 통찰하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을 제 스스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친구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야, 축하한다, 친구야. 너라도 이렇게 합격해서 정말 다행이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네가 먼저 이렇게 공무원이 됐으니까 난 참 기분이 좋다. 라고 말했지만 그게 100%는 아니었어요. 속에 시기와 질투가 막 식지 않는 용암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네? 이건 참 쪼잔한 짓인데 내가 이러는 줄 저 친구가 알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할까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올라오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좁쌀 영감이고 밴댕이 소갈머리고 친구의 합격을 시기 질투하는 아주 쪼잔한 사람입니다. 옹졸한 인간이에요. 라고 막 자학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 친구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나도 그 친구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도 당당하게 합격해서 누군가에게 축하받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시기와 질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한다고 나를 못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기와 질투 속에는 나도 저 사람만큼 나도 저 친구만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기와 질투라고 해석하지 말고 열망이라고 잘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말 그 에너지로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기 질투지만 나를 옹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고 아니야 이 마음속에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시선을 중학교 2학년 때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미 연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사물의 본질,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조금은 이렇게 열려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나를 그렇게 보는 눈입니다. 나를 새롭게 보는 눈. 나를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최고의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조금이라도 어제의 생각과 다르게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인생 역전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모든 성자들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자신을 새롭게 봐라. 그것으로부터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리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합니다.